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모든 컨트롤은 손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화면 터치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팝업 띄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이 앱을 팝업으로 띄울 수 있죠. 우측 상단의 코너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있는 바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단 바에 있는 전체 화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죠. 그 다음 우측 상단 코너를 터치해서 끌어내렸을 때 여기서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나오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든 다음 손을 떼게 되면 열린 창이 이렇게 팝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렇게 팝업으로 띄운 앱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닫으실 때는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 기능은 설정에서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가신 다음 멀티 윈도우로 들어가세요. 멀티 윈도우 들어가시면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팝업 화면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 코너를 잡고 끌어내리면 팝업으로 띄울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상단 모서리 영역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를 선택하면 넓은 구역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작게 하면 작은 구역이 되겠죠. 중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가락 2개로 아래쪽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게 되면 화면이 분할이 되게 됩니다. 만약 가로 화면일 경우에는 측면을 터치해서 밀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2개로 아래쪽을 터치해서 위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이 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아래쪽 화면은 원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2개로 나뉘게 되죠. 그 다음 중간에 보시게 되면 까만색 선에 점이 3개가 보이게 되죠. 이걸 잡고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죠.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있는 중앙선을 잡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서 해당 창을 전체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볼까요? 그러면 위쪽에 있던 창이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다시 또 위로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계산기가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음악을 듣는 도중에 계산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동시에 2개를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죠. 유튜브를 열어볼까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위쪽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불편하시면 해당 창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바꿔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2개의 윈도우가 열려 있을 경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졌죠. 홈 버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줘서 그런데요. 스마트폰 하단을 터치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홈 버튼 누르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 기능은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멀티 윈도우로 나올 때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가려지게끔 사용 중에 체크를 해서 그렇죠. 여기에 사용 중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면 멀티 윈도우가 나오더라도 내비게이션 바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멀티 윈도우일 경우에는 화면이 작아지니까 되도록이면 이 기능도 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열려있는 앱에서 팝업을 띄우거나 멀티 윈도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팝업으로 띄울 앱의 앱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팝업으로 띄우거나 멀티 윈도우의 위쪽 화면으로 만들거나
멀티 윈도우의 아래쪽 화면으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팝업으로 띄우면 이렇게 팝업으로 뜨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만들 때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붙이면 되겠죠. 아래쪽에서는 원하는 앱을 열 수 있죠. 자,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홈 버튼을 누를게요. 자, 이렇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면 자, 어때요? 멀티 윈도우 상태도 그대로 열린 앱으로 나와 있죠. 하나만 연 앱도 그대로 나오지만 멀티 윈도우로 연 앱도 멀티 윈도우로 연 상태 그대로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터치하면 멀티 윈도우 상태로 다시 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미리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홈 화면 누르고 이번에는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이버 앱을 열고요. 자, 똑같이 멀티 윈도우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측 측면에 손가락 두 개로 밀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원하는 앱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가로 화면으로 멀티 윈도우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스마트폰은 가로가 세로에 비해서 많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윈도우를 이용할 때는 옆으로 열어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검색하고 영상을 본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 이용을 하실 때 이 멀티 윈도우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상태일 때도 홈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우측을 터치해서 밀면 이렇게 홈 버튼이 나오게 되죠. 홈 버튼 누르면 언제든지 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로 세워서 다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상단을 내려서 알림창을 여실 때 한 번 내리면 알림과 기능 버튼들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내리면 기능 버튼만 나오죠. 자, 이것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하나만 터치해서 내리면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손가락을 두 개를 터치해서 내리게 되면 기능 버튼만 나오게 되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손가락을 하나만 내리시거나 또는 두 개를 내려서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들이 다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럴 때 홈 버튼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한 손 조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스마트폰 이용할 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한 손에 들어가도록 화면이 작아지죠. 자, 그 다음 오른손으로 이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시 오른손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실 때는 빈 공간을 두 번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굿락의 원핸드 오퍼레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에는 굿락이라는 아주 좋은 앱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굿락은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없고요. 갤럭시와 관련된 앱만 내려받을 수 있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 앱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굿락을 통해서 또 다양한 갤럭시 전용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굿락은 일종의 쇼핑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런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그 외의 앱들은 입점을 해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앱들은 전부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갤럭시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이라는 앱을 설치하신 다음 굿락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편리한 갤럭시라고 있죠. 이 편리한 갤럭시를 누르시면 굿락에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또 나오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이번 시간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터치해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고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따로 설치는 할 수 없고 갤럭시 굿락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따로 배지가 나오게 되죠. 자, 원핸드 오퍼레이션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 안 함 돼 있죠? 사용함으로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핸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 핸들을 터치해서 움직이면 뭐가 나오죠? 이 핸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핸들은
뒤로 가기, 최근 앱, 빠른 도구 모음, 작업 전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 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왼쪽 핸들 터치합니다. 자, 오른쪽 방향 직선으로 밀게 되면 뒤로 가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왔죠? 자, 그 다음 대각선으로 올리게 되면 최근 앱이 나오고요. 대각선으로 내리면 또 똑같은 뒤로 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 최근 앱이 나오네요.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보이게 되고요. 대각선 뒤로 내리면 뒤로 가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들어가셔서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음량 올리기라든지 소리 끄기, 최근 앱, 이전 곡, 다음 곡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제스처 동작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만의 스마트폰 설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긴 제스처도 있죠. 오른쪽 직선 방향하면 빠른 도구 모음인데요. 자, 이걸 터치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직선으로 밀고 잠시 기다리면 화면이 캡처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바로 캡처되죠. 자, 복잡하게 들어가서 설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제스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들은 오른쪽 방향, 대각선 방향, 대각선 아래쪽 방향 다 설정을 따로 해두시고요. 오른쪽도 설정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두시고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을 훨씬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터치하지 않고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간단한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설치를 해서 여러분에 맞는 기능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용을 해 보시면 꼭 다시 쓰시게 될 거예요. 자,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인 설정 몇 가지만 미리 해 놓으셔도 스마트폰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 전에 미리 해 놓으면 좋은 설정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연결해서 설정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 들어간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 디바이스 찾기라고 있죠. 이 주변 디바이스 찾기 기능은 휴대전화 주변에 있는 기기와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주변에 있는 기기를 계속 탐색을 하는 건데요. 이 기능을 켜놓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늘게 됩니다. 특별히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꺼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주변 디바이스와 많이 연결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디바이스와 연결을 해서 이용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꺼놓으시고 필요할 때만 켜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주변 디바이스 찾기 아래에 보시면 인쇄라고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프린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스마트폰과 프린트 연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 인쇄 서비스라고 나오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플러그인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프린터 제조사들의 프린터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프린터에 맞는 드라이버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손 프린터일 경우에는 앱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캐논이나 또는 제록스 그 외에 다른 프린터들이 쭉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는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 프린터의 제조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HP를 써요. 그러면 바로 HP 프린터 앱이라고 나오죠. 선택하면 HP 인쇄 서비스 플러그인이라고 나오죠. 이런 걸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모바일 프린트도 있네요. 이렇게 본인 프린터에 맞는 플러그인만 설치해 주시면 간단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프린트할 사진이나 또는 문서 그 외에 스크린샷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나 사진 스크린샷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인쇄라고 보일 겁니다. 인쇄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프린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누르시면 설치한 프린터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프린터 선택하시고요. 바로 프린트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프린터를 설치해서 원하는 사진이나 문서를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하는 화면은
프린터 제조사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대로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허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비 애트모스는 꼭 켜주도록 하세요. 보통 이어폰들을 많이 끼고 이용을 하시죠. 자, 이어폰을 꼈을 때 돌비 애트모스를 켤 때와 끌 때는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켜는 순간 공간감이 훨씬 넓어지면서 풍성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도 이용하지 않으면 아깝죠. 이건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음질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자, 사람들마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 다르고요. 왼쪽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오른쪽이 좀 작게 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최적의 음질을 설정을 해 놓으면 통화할 때나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도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음질 최적화 들어가신 다음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연령대에 맞는 음질을 선택해 주시면 좀 더 선명한 음질을 들을 수 있고요. 보다 세밀한 설정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음질 찾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된 음질을 찾기 위해서는 이어폰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본인 귀에 맞는 최적의 음질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음질 최적화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잠금화면 상태에서 알림이 오게 될 경우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이 알림 내용을 전부 볼 수가 있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금화면 알림에 들어가신 다음 알림 내용 숨기기에 체크를 하시면 잠금화면 상태에서는 알림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는 되도록이면 알림 내용 숨기기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알림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 들어가신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재난 문자라고 있죠. 1, 2년 전만 해도 이 재난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 재난 문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재난 문자의 경보를 허용할지 끌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켜더라도 긴급 재난 문자만 받고 나머지 재난 문자는 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재난 문자는 끌 수가 있는 거죠.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켜놓더라도 안전 안내 문자나 이런 것들은 끄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 문자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이 경보는 꺼놓고 이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 알림 아래쪽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디스플레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밝기 최적화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밝기 최적화를 끄게 되면 밝기를 내가 원하는 밝기로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자, 이럴 때 햇빛 아래서 잘 안 보일 경우 밝기를 이렇게 최대한 올리게 되죠. 그러면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배터리 소모량이 눈에 보일 정도로 팍팍 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보통 줄여놓고 이용하거나 또는 그때그때 계속 움직이면서 이용하시는데 밝기 최적화를 이용하면 주변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밝기를 만들어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밝기 최적화를 할 경우 배터리 소모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죠. 사람들마다 시력이 다 다르고 연령대마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글씨 크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에게 맞는 글씨 크기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이용할 때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글자 크기는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를 하셨을 때 제일 처음 설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설정 안 하신 분들도 미리 다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쉬운 사용 모드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항목들을 크고 심플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앱들이 많이 깔려 있을 경우 앱들이 많이 나와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일일이 정리해야 돼서 불편하죠. 자, 이럴 경우 이렇게 쉬운 사용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홈 화면이 훨씬 심플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죠.
터치해서 넘겨보시면 배지도 크게 나오고요. 보일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앞서 설명드린 글자 크기와 스타일 같은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죠. 쉬운 사용 모드로 적용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만 조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쉬운 사용 모드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하실 때 글자 크기와 스타일도 지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쉬운 모드도 지정을 해보시고 편리한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 보호에 되도록이면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배터리를 최대 85%까지만 충전을 하게 됩니다. 자, 100% 완충이 되지 않는 거죠. 충전이 100% 될 때마다 배터리에는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85%까지만 충전을 하게 해서 15%의 여유 공간을 둠으로써 배터리 발열이나 또는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15% 정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총 배터리 사용 시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배터리의 수명 자체에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아서 전체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이용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30% 정도는 늘어난다고 하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앱 아이콘 배지라고 나오죠. 자, 지금 저는 숫자로 되어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가 왔다든지 앱에서 알림이 왔다든지 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앱 아이콘 배지를 숫자가 아니고요. 동그란 점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부재중 전화가 몇 통화가 왔는지, 문자가 몇 개가 왔는지, 앱에서 알림이 몇 개 왔는지는 알 수는 없고 왔다는 사실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점으로 나오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것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앱 아이콘의 알림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이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앱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기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재중 전화가 왔다고 하고 어디서 왔는지 여기에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앱 알림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온 앱을 터치하게 되면 어떤 알림이 왔는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지금 날씨가 나오고 있네요. 날씨 알림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Gmail 같은 경우는 메일이 누구에게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일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메일이 왔는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수리 모드인데요. 자, 이것은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서 수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리 모드를 켤 수가 있는데요. 이 수리 모드는 휴대폰을 서비스 센터에 맡길 때 민감한 개인 정보라든지 내 개인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센터에서 볼 수 없도록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 앱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전화기 앱은 되지만 내 개인적인 연락처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갤러리를 볼 수는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사진은 볼 수 없도록 전부 막히는 거죠. 내 개인 계정에도 정보를 할 수 없고 내 휴대폰으로 결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맡길 때 좀 더 안심하고 수리를 맡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서비스 센터에 갈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 누군가에게 전화를 빌려줘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생활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상대편에게 전화기를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리 모드를 켜놓으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으로는 내 개인적인 정보를 전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기를 잠시 빌려줄 때도 안전하게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접근성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입력 및 동작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화 받기 및 끊기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을 때
자, 끊기 버튼을 터치해서 끊는데요. 자, 그게 제대로 끊기지 않았을 경우 내 주위의 소리가 모두 상대편의 전화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껐다고 터치를 했지만 제대로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서 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여기 있는 측면 버튼 눌러 통화 종료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전화를 끊을 때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측면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서 전화를 끊으면 전화가 안 끊어질 수가 없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측면 버튼을 이용해서 끕니다. 여러분도 전화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은 경험을 한두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꼭 이 측면 버튼 눌러 통화 종료에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접근성에서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음량 내리기와 측면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꺼지게 되죠. 그 버튼 외에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선택하시면 돋보기라든지 키보드 입력 읽어주기라든지 카카오톡을 바로 실행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특히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돋보기 앱 따로 실행하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이용하면 바로 돋보기 앱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작은 글씨 확대해서 볼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번에 하나밖에는 설정을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실행되는 앱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이 있으실 경우 음량 올리기 내리기 버튼 동시에 누르는 기능에 또 설정을 하셔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하시면 좋은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꼭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설정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거의 모든 분들이 인터넷 연결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인터넷 연결의 가장 중요한 와이파이 연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중요한 부분이 속도와 끊김 없는 연결이 되겠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실 때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또는 자주 끊기면 인터넷 연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하는 와이파이의 속도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와이파이 속도 측정을 할 때 다른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앱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속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원UI 6.0 이하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마트폰에서 우선 확인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라고 있죠? 자, 연결 들어갑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나올 거예요.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자, 이 와이파이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제일 위쪽에 뜨게 되겠죠. 자,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자, 이 인텔리전트 와이파이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능은 이용을 할 수 없어요. 자,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을 7번을 터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커넥티비티 랩스 is enabled라고 나오죠. 커넥티비티 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아래로 내리면 안 보이던 기능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연결된 와이파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와이파이를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홈 와이파이 인스펙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 누릅니다.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와이파이를 선택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신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U 플러스 5G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Next 누릅니다. 자, Excellent라고 나오죠.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Excellent로 나오지 않으면 공유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Excellent로 나오면 속도 측정을 해볼까요? 자, 더 아래쪽에 Next 누릅니다.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스타트를 누르라고 하죠. 스타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30이 최대치예요. 3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고 빠른 와이파이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0에서 멀어질수록 와이파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중간에 방해물이 없고 공유기와 내 스마트폰이 바로 옆에 있다면 거의 마이너스 30을 계속 찍어줄 텐데요. 저는 중간에 장애물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지금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죠. 자,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3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제 와이파이는 별 문제가 없네요. 던 합니다. 엑시트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5기가 속도로 측정을 했는데요. 자, 다시 홈 와이파이 인스펙션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스타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와이파이에 두 가지가 뜨게 될 거예요. 5G라고 나오는 것은 5기가 속도가 되겠고요. 5G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5G만 없고 이름은 똑같은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2.4기가가 되는 거죠. 자, 당연히 5기가가 속도가 빠르겠죠. 신호도 강합니다. 단점이 있죠. 5기가는 신호를 직선으로 쏴주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물이 있게 되면 방해물에 걸려서 직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호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2.4기가는 5기가에 비해서는 신호가 좀 더 이렇게 파형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진성이 약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린 대신에 장애물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회피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실 때 공유기와 여러분 스마트폰 사이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2.4기가를 이용을 하시고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5기가를 이용해야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만약 여러분 위치가 공유기 바로 옆에 있어요. 무조건 이때는 5기가를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공유기가 마루에 있고 여러분은 방문이 있는 건너편 방에 있어요. 자,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5G가 오히려 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에 따라서 공유기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5G가 아니고요. 일반으로 잡아볼게요. 2.4기가 선택하고요. 넥스트 합니다. 자, 그 다음 넥스트 하시고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5기가보다는 신호가 좀 더 약해졌죠. 그 대신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도 2.4기가는 연결이 잘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40까지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30이 최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은 나오기가 힘들죠. 중간에 장애물도 없고 거리도 가까워야만 가능하고요. 2.4기가는 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거리도 멀어도 되는 대신에 신호가 좀 약한 거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유기와 여러분 스마트폰이 바로 옆에 있고 중간에 장애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5기가 속도가 느리게 나온다거나 2.4기가가 마이너스 40, 50 이하로 막 떨어져요. 그럴 때는 공유기에 문제가 있거나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경우 공유기나 스마트폰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70선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그것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난 상태니까 그것은 AS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와이파이의 신호 세기와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커넥티비티 랩을 끄고 싶어요. 자, 여기서는 끄는 게 없죠. 자, 그럴 때는 이 커넥티비티 랩 들어가셔서 제일 아래쪽으로 가시면 리셋 올 랩스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리셋을 해 주시게 되면 다시 없어지게 되겠죠. 필요하면 다시 7번 터치해서 꺼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꺼내놓고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와이파이에 접속을 할 때 와이파이를 터치하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에 비번러라고 나오죠. 자, 본인 와이파이는 본인이 비번을 한 번이라도 입력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 연결이 되는데요.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할 때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본다든가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리셋을 한다거나 새로 세팅을 할 때 와이파이 연결하려면 그때는 비번을 또 다시 새로 입력을 해야 돼서 귀찮죠. 그때는 와이파이 비번을 QR코드로 만들어서 사진만 찍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번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 우측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QR코드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 QR코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 공유기에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암호가 걸려 있으면 패턴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이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상대편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비밀번호 입력 없이 내 공유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상대편에게 전송할 수도 있죠. 여기 보면 퀵쉐어라고 나와요. 공유라고 나오죠. 자, 또는 이미지 저장이라고 나오죠. 자,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상대편에게 보내준다든지 또는 내가 비번을 깜빡을 했을 때 저장된 QR코드를 불러들여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적어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려고 하는 스마트폰을 가져오신 다음 여기서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QR코드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그 QR코드를 찍을 수 있죠. 바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일일이 비번 누를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죠. 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현재 네트워크 연결됐다고 나오죠. 자, 이번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저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저장 누릅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이 QR코드가 저장이 됩니다. 자, 갤러리 들어왔는데요. QR코드 저장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유기 비번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서 QR코드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QR코드를 찍으라고 하는데요. QR코드 사진을 갤러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갤러리에서 이 QR코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선택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와이파이 QR코드는 하나쯤은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면 와이파이 비번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록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계속 남아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와이파이를 찾을 때도 헷갈리시고요. 그 다음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한 번이라도 연결했던 와이파이들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터리 소모도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 연결한 와이파이는 계속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이용할 일이 없다 할 경우는 전부 삭제를 해주시거나 자동 연결을 꺼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연결할 필요가 없는 와이파이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삭제라고 나오죠. 여기서 삭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네트워크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항시 이용하는 와이파이와 가끔씩만 이용하는 와이파이가 있겠죠. 자, 항시 이용하는 와이파이는 우측에 설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다시 연결해 체크를 하고 이용하시고요. 가끔 이용하는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연결을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자동으로 연결이 켜있게 되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다가 집에 들어올 경우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연결에 체크되어 있는 와이파이들을 전부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스마트폰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지고 배터리 소모도 많아집니다. 자동으로 다시 연결은 주로 이용하는 와이파이만 켜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꺼놓도록 하세요. 연결이 됐을 때 여기 설정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부 꺼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외부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또는 댁에서 인터넷을 하실 때 와이파이가 없다거나 랜 케이블로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럴 경우 스마트폰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마치 공유기 같이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에 다른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거나 노트북 또는 컴퓨터까지 전부 연결을 해서 동시에 여러 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설정에서 연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있죠? 이 모바일 핫스팟이 이 스마트폰을 공유기로 만드는 거예요. 공유기로 만들 스마트폰에 모바일 핫스팟을 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은 공유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고 와이파이로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로 설정한 스마트폰에 접속을 할 수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핫스팟 자동 실행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이 스마트폰 이름이 여기 뜰 겁니다. 자, 이 스마트폰을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이 스마트폰을 공유기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안드로이드 핫스팟이라고 떴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스마트폰 한 대만 연결한 상태인데요. 2대, 3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경우 속도는 약간 저하가 되겠죠.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스마트폰이 핫스팟으로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만 해주면 바로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공유기로 설정한 스마트폰은 이용하는 거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카메라도 다 쓸 수 있고요. 앱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는 스마트폰 한 대만 핫스팟으로 지정을 해두시면 나머지 여러 기기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무선 공유기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LG U+, KT, SK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뒀어요. 그걸 잘 찾으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하시고요. 와이파이 free.kr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와이파이 free.kr로 들어오신 다음 아래에서 시도 선택하시고 검색만 눌러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무료 공유 와이파이를 전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서울시 삼성역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역 주변에 무료 공유 와이파이가 2개가 뜨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무료 공유 와이파이가 있죠. 자, 이 근처에 가서는 여기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바로 연결을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공공 와이파이는 똑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설정 들어가셔서 연결 들어가신 다음 똑같이 와이파이 들어가셔서 퍼블릭 와이파이라고 나오는 공공 와이파이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경우 아이디와 비번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와이파이만 써주시면 돼요. 보통은 입력 없이 바로 연결이 되고요. 혹시나 물어볼 경우 와이파이로만 써주시면 바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와이파이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그냥 생각 없이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이용을 하실 텐데요. 제대로 알고 이용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용하실 때 참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쉽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꼭 이용해야 하는 엣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엣지 기능은 스마트폰 우측에 있는 바를 터치해서 당기면 나오는 것이 엣지 기능이 되겠죠. 이 엣지 기능은 설정에서 미리 설정을 해서 꺼내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엣지 패널이 나오게 되죠. 엣지 패널을 터치해서 꺼냅니다. 그러면 하단에 설정 버튼이 나오죠. 자, 설정 버튼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빈 공간 터치하신 다음 다시 꺼냅니다. 그러면 나오죠?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엣지 패널에서 어떤 것을 꺼낼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반드시 사람을 먼저 꺼내 놓도록 하세요. 자, 아래쪽에서 편집 누릅니다. 연락처 액세스 허용합니다. 자, 이 사람 부분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들을 엣지 패널에 꺼내 놓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들이 적어도 2-3개씩은 있으시죠?
자, 그때마다 전화기 앱 누르고 들어가셔서 연락처 들어가신 다음 연락처에서 원하는 연락처 누르고 통화하시는데요. 몇 단계를 거쳐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엣지 패널에 연락처를 꺼내 놓게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 연락처에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편집 누르고 들어가서 추천 연락처 선택하면 하나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연락처 선택 누릅니다. 자, 원하는 연락처 또 선택합니다. 그 다음 또 선택합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락처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필요 없는 연락처는 마이너스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엣지 패널을 열면 간단하게 연락처를 터치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연락처 꺼내고요. 다시 한번 움직이면 연락처들 나오죠. 원하는 연락처 터치하면 바로 통화가 되겠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전화할지 메시지를 보낼지 물어보게 되죠. 자, 메시지 누르시면 바로 메시지 창이 열리게 되겠죠. 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건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앱들은 여기에 미리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메모를 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계산할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또 계산기 앱이나 메모 앱 찾으시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다 꺼내 놓으시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금융 앱도 여기에 다 꺼내 놓으시면 되겠죠. 편집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 필요한 앱들은 미리 여기다 꺼내 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OTT 서비스 많이 이용하는 분이나 또는 음악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미리 꺼내 놓고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우고 라디오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 터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챗 GPT나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때 일일이 찾으시지 마시고요.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로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미리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마인더가 있죠. 이 리마인더는 일정 만들 때 이용하는 건데요. 보통은 일정 작성을 하려면 복잡하죠. 캘린더로 들어가신다거나 여러 다른 앱들을 또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일정이나 알림 관련된 것은 이 리마인더 하나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리마인더 체크를 해서 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엣지 꺼낼게요. 자, 그러면 리마인더 작성이라고 나오고요. 추가라고 나오죠. 추가 누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리마인더 만드시면 돼요. 계속합니다. 자, 제목 써주시고 시간, 장소, 내 리마인더 써주시면 그 시간이 되면 제게 그 약속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점심 약속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첨부할 수도 있죠. 또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후 2시로 설정을 했어요. 시간과 분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복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중간이라고 스피커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알림 소리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과 짧은 알림 소리, 화면 전체 알림과 짧은 알림, 화면 전체 알림과 긴 알림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접근 권한 허용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죠.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 권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려가셔서 위치 정보를 지금 허용되지 않음을 허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터치하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장소 선택을 하시고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엣지 패널을 열게 되면 점심 약속이 나오게 되죠. 자, 언제든지 터치해서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편집 누르면 점심 약속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리마인더를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약속 시간이나 일정이 궁금할 때는 엣지 패널만 열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다른 앱을 또 열고 확인하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터치해서 넘기면 다시 앱이 나오고요. 한 번 더 터치해서 넘기면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스마트 셀렉트인데요.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 선택하시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상대편이 은행 계좌와 금액을 보내줬어요. 자, 이대로 은행에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홈 버튼 누르면 없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귀찮습니다. 이럴 때도 간단하게 이 엣지 패널을 이용해서 계좌를 캡처해 둘 수 있어요. 자, 터치해서 열어줍니다. 자, 터치해서 넘기면 여기에 캡처 기능이 있죠. 여기서 고정 삽입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계좌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고정 삽입합니다. 그러면 지금 캡처한 이 이미지가 위쪽에 계속 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홈 버튼 눌러도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은행 앱 실행하셔서 이 계좌번호 그대로 송금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든가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도 그 내용을 써놓거나 외워서 일일이 입력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카톡 같은 SNS 이용하실 때도 바로 여기서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고정 기능도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터치하시면 X라고 나오죠? X 누르면 닫을 수 있고요. 제일 앞쪽에 보면 T라는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하셔서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겠죠. 터치하고 기다리면 모두 선택이라고 나오고요. 복사하신 다음 원하는 곳에 그대로 붙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른 작업을 할 때 이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중간에 걸려서 보기 불편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축소 버튼을 이용을 해 놓으시면 고정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고정 아이콘 아무 곳에나 걸리지 않는 곳에 놔두셨다가 다른 작업들을 다 끝나시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터치하시면 다시 꺼낼 수 있죠. 자,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송금하는 계좌일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갤러리에 이 계좌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저는 X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엣지 패널의 편리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은 이 엣지 패널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패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엣지 패널 설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설정 버튼 누르고 디스플레이에서 엣지 패널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엣지 패널 설정들이 나오죠.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용 중은 체크가 돼 있죠. 이걸 끄면 엣지는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패널에 애플리케이션 사람 외 2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원하는 걸 다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핸들이 보이죠. 핸들 선택합니다. 자, 지금 핸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엣지 패널의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자, 그리고 스타일, 컬러도 지정할 수가 있죠. 눈에 잘 띄려면 이렇게 컬러를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투명도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크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크게, 작게, 너비도 굵게, 가늘게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핸들을 터치할 때 진동도 울리게 할 수 있네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패널 잡기 힘드시죠. 자, 그럴 때 터치할 때 진동으로 체크를 하시고 크기도 크게, 너비도 굵게 해 놓으시면 이용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엣지 패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엣지 패널은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데요. 익숙해지면 없으면 불편한 기능입니다.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의외로 실제 활용도도 높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신기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나 길이를 스마트폰으로 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있는 AR 기능을 이용해서 재는 건데요. 자,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AR 존이라고 나오죠. AR 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R 존이 실행되고요. 간편 측정이라고 하는 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간편 측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다운로드 화살표 터치해서 일단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간편 측정 실행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이라고 하죠. 자, 이 AR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나 길이를 잴 경우에는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대략 2m에서 2.5m까지의 거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는 거리는 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바닥을 재보면 140, 150, 180cm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동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하나만 나올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앞쪽 바퀴에 동그라미 표시를 위치시키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대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거리를 잴 다음 위치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222cm라고 나오네요. 자, 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거리가 중간에 표시가 되게 되죠. 255cm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물체 간의 거리를 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나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두 개가 위치가 되게 되면 거리가 나오죠. 174cm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계속 거리를 표시를 해주죠. 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었으면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울 경우 또는 거리가 2m 5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자, 나오지 않죠. 계속 동그라미 하나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거리가 표시가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높이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퀴부터 트럭의 높이를 재보도록 할 겁니다. 높이를 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사람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게 키 재는 기능인데요. 자, 이걸 눌러서 높이를 재는 기능으로 바꿔줍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거리는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잴 경우에는 좀 더 먼 거리도 잴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시작과 끝에 누르지 않고요. 시작 부분에만 눌러주고 나머지는 위치를 시키고 거리를 그냥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린 다음에 올려 볼게요. 자, 쭉 올리면 트럭의 높이를 잴 수가 있죠. 258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충의 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길이나 높이, 거리는 아니지만 2m에서 2m 50 정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보폭으로 거리를 재거나 하시는데요. 너무 멀지 않은 거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엣지에 숨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엣지는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의 엣지 부분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휴대폰 화면에 엣지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엣지를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 패널을 꺼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침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을 눌러서 나침반, 개수기, 손전등, 수평기, 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침반과 수평기, 자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나침반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동서남북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위도와 경도도 전부 표시를 해주죠. 자, 그 다음은 보정 기능인데요. 나침반이 제대로 현재 위치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땅과 수평으로 든 상태에서 팔자를 크게 그려주시게 되면 위치를 보정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팔자로 한번 그리신 다음 스마트폰을 비스듬히 세워서 다시 한번 팔자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제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산행하실 때 나침반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수평기로 들어갑니다. 자, 수평기의 경우는 실제 수평기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원 동그라미에 중앙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되면 수평이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X축과 Y축의 각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X 각도가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기울게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올리게 되면 Y 각도가 20도 이상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잡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수평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스마트폰은 뒷면에 카메라가 있죠. 자, 이 카메라 때문에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평을 재야 할 경우에는 이 뒷면을 평평한 물체로 받치고 수평을 재셔야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도가 기울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가 있죠. 자, 자 같은 경우도 급하게 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엣지 패널에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잴 물체를 두고 스마트폰 자를 가져다 대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대략 9cm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 길이를 잴 물체를 위에다 가져다 대면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정확하게 9cm네요. 자, 앞서 스마트폰 밑에다 가져다 댔을 때는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위에다 가져다 대면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있고요. 선을 그릴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마다 버튼이 있는 위치가 다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만 버튼이 있고요. 좌측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가 우측에 나와 있으면 선을 그릴 때 이 버튼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럴 때는 엣지를 좌측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 있는 엣지 패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핸들 위치를 정할 수 있죠. 핸들을 터치하시고요. 위치를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으로 옮깁니다. 터치해서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핸들이 왼쪽으로 옮겨졌죠. 자, 이제 왼쪽에서 꺼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엣지를 꺼내고요. 자를 꺼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5cm의 길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cm를 간단하게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선 그릴 때 실제 자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는 기본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센티미터를 터치해 주시면 인치로 바뀌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설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올 때 상단에 작게 나와서 잘 보기가 어렵죠. 알림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이라고 있죠.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효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알림 메시지를 좀 더 제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 오면 이렇게 도트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하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하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알림이 오고 하트 모양들이 나오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뀌죠. 자, 그 다음 불꽃놀이 선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불꽃이 튀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식도 있죠? 일식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림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프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즘은 스마트폰 테두리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옆으로 넘겨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알아보기 쉬운 걸로 바꿔주시면 알림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알림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접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